당신은 지금 잠들기 전 지식을 듣고 있어요. 매일 밤 우리가 함께 우주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곳이죠. 오늘 밤 편안한 자세를 찾아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이 별들을 향해 흘러가도록 해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큰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르는 친구요. 그 친구는 우리 지구보다 1000배 이상 크고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켜왔어요. 당신도 알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요. 바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했을 이유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태양계의 여명기부터 무시무시한 충돌들을 거쳐 지금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오늘 밤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이건 단순히 먼 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제 여행을 시작해봐요. 목성은 오늘 밤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나면 밤하늘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밤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이 행성의 80억 명 중 아무도, 새도, 나무도, 가장 작은 세균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담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과학은 전혀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에 층층이 쌓인 부분들을 천천히 명확하게 풀어나갈 거예요.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봐요. 목성은 사실 무엇인가요? 지구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에요. 발을 디딜 땅도, 해안선도, 산도 없어요.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구체예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두 원소죠. 목성 속으로 떨어진다면 땅에 닿지 않아요. 그저 점점 더 짙어지는 기체의 층 속으로 계속 가라앉을 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와요. 그렇게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졌는데도 목성은 태양계의 나머지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무거워요.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2배 반이나 더 무거워요. 바로 그 엄청난 질량, 상상할 수 없는 중력이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열쇠예요. 하지만 목성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주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요? 답은 이래요.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평화로운 밤하늘을 바라볼 때 보통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행성들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비어있지 않아요. 그 공간은 태양계 초기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안정적인 궤도 없이 떠도는 암석들, 얼음 덩어리들, 소행성들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태양계가 거대한 도시라면 행성 사이의 공간은 깨끗한 거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 폐기물 더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지구는 그 모든 것들 한가운데에 있어요. 방어벽도 지붕도 없이요. 달 표면에 새겨진 증거가 어떤 설명보다 더 명확하게 말해줘요. 달에는 대기도 없고 상처를 지울 날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수백만 개의 충돌 크레이터를 볼 수 있죠. 지구도 같은 빈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다만 바람, 비, 그리고 시간이 대부분의 흔적을 지워버린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질문은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까가 아니라 왜 정말 큰 충돌은 이렇게 드문가예요. 그리고 그 답은 짐작하셨겠지만 곧장 목성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목성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존재거든요. 현대과학은 목성이 우리를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지구의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오늘 밤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에요. 당신을 살린 존재가 한때 당신을 죽이려 했던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46억 년 전 태양계의 여명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여정은 왜 목성이 다른 모든 행성보다 먼저 형성되었는지부터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목성이 가장 밝은 점들 중 하나인 이유까지 모두 보여줄 거예요. 별처럼 반짝이지 않아요. 충분히 가까워서 빛이 여러 줄기로 우리 눈에 닿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빛을 만들어내거든요. 고대인들은 그것을 유피테르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최고신, 하늘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여. 그들은 물리적인 이유는 몰랐지만 직관은 옳았어요. 이건 지배적인 행성, 가장 강력한 행성이에요. 갈릴레이는 1610년에 망원경으로 목성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죠. 그는 밤마다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작은 밝은 점을 봤어요.
그것이 목성의 4개의 가장 큰 달이었죠. 그 발견은 우주의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수천 년의 믿음을 뒤집었어요. 목성은 그 존재만으로 태양계의 역사를 바꾼 것 못지않게 인류의 사상사도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목성의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의 몸만 보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도 보호했어요. 그런데 왜 질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큰 행성이 작은 행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딱 한 단어만 생각해봐요. 중력.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중력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목성이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느껴봐야 해요. 숫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고층 건물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볼 때처럼요. 목성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11배예요. 지구가 테니스공이라면 목성은 지름 1m가 넘는 공이에요. 두 팔로 감싸기엔 너무 크죠. 그리고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목성 안에 1300개 이상의 지구를 넣을 수 있어요. 1300개. 생각해봐요. 지구 같은 행성 1300개에 있는 모든 바다, 모든 산맥, 모든 도시,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직 부피 이야기예요. 질량 얘기가 아직 아니에요.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예요. 내부가 단순히 빈 기체가 아니라 기이한 상태까지 압축된 물질의 층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목성 내부 수만 킬로미터 깊이에서는 압력이 너무 커서 수소가 더 이상 기체가 아니에요. 액체 금속이 돼요. 액체 금속, 금속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지구에 존재하지 않아요. 목성 같은 거대 행성 내부에만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예요. 바로 이 금속 수소층이 목성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지구 자기장보다 2만 배 강한 자기장을요. 이 자기장은 목성 주변에 거대한 전자기 우산을 만들어요.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밤하늘에서 달보다 더 크게 보일 만큼 광대하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에서 비롯되어 질량이에요. 질량은 중력을 만들어요. 중력은 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력이 지구의 역사를 바꿨어요. 목성을 경기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거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관중석을 향해 날아오는 공은 뭐든 군중에게 닿기 전에 그가 잡아채요. 그 군중이 지구예요. 그리고 그 공들이 태양계 끝 차갑고 어두운 지역에서 온 혜성과 소행성들이에요.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혜성 저장소예요.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1년 이상 걸릴 만큼 먼 거리에 있죠. 때때로 근처를 지나가는 별이 오르트 구름을 교란시키고 그 얼음 덩어리들이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여정은 수백만 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목성이에요. 목성의 중력은 접근하는 혜성에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끌어당겨 표면에 직접 충돌시키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내거나 새로운 궤도에 가두거나요. 3가지 경우 모두 지구는 안전해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태양계 역사 전반에 걸쳐 수십억 번 일어났어요. 목성이 혜성을 잡아채서 안쪽으로 계속 날아오지 못하게 할 때마다 지구는 그 충돌을 피하게 돼요. 폭력으로부터 어린 동생을 보호하는 맏형처럼 목성은 지구 대신 조용히 아무 조건 없이 맞아왔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목성이 이 이야기에서 항상 착한 편은 아니에요. 때때로 목성의 중력이 천체들을 위험한 궤도로 밀어내 지구를 향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것이 우주의 진짜 본질이에요. 영웅도 없고 악당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물리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힘들이 우리의 존재에 유리하게 줄을 서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지구에 대한 목성의 존재의 전반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형 물체가 충돌하는 빈도가 수천 배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수천 배. 그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행성과 죽은 행성의 차이예요. 달을 보세요. 달 위의 모든 크레이터는 지구를 스쳐간 총알이에요. 목성이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직전의 방향을 바꿔놓은 총알이요. 우리는 그런 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보호의 본질이에요. 최고의 보호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보호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목성은 위험한 파편을 막는 그런 직접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목성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보호해요. 과학자들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서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46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태양계의 모든 것이 여전히 거대하게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었던 그때로요. 그것이 다음 챕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목성이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든 건설자이기도 한지 설명해 줄 거예요. 46억 년 전,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것들 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양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목성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8개의 행성 중 어느 것도 없었죠. 거대하고 차갑고 어두운 가스와 먼지 구름만 있었어요. 은하수의 외곽 나선팔에서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아마도 근처의 초신성 폭발, 한 별이 죽으면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충격파를 내보낸 거예요. 그 파동이 우리 가스와 먼지 구름에 닿아 그것을 압축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손베개를 꽉 쥐는 것처럼요. 그 압축이 중력을 촉발했고 중력이 나머지를 해냈어요. 구름이 수축하기 시작하고 더 빨리 회전하고 원판 모양으로 납작해졌어요. 팔을 모으면 더 빨리 회전하는 발레 댄서를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태양계 형성 뒤에 있는 물리학이에요. 그 원판의 중심에서 물질이 점점 더 빠르게 축적되고 가열되고 마침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온도에 도달했어요. 태양이 빛을 발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변의 원판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매우 다르게 식기 시작했어요. 태양 가까이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얼음과 기체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암석과 금속만이 그 열을 견딜 수 있었죠.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이 모두 암석 행성인 거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요. 하지만 더 멀리 물과 다른 화합물이 처음으로 얼기 시작하는 눈 경계선이라는 선 너머에서는, 그곳에서는 갑자기 행성을 만들 재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얼음이 형성 중인 행성들의 질량에 기여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목성의 위치,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5배 되는 곳에서 조건이 기이할 정도로 완벽했어요. 미래 목성의 암석핵이 너무 빠르게 자라서 약 100만 년 만에 원시 원판에서 직접 기체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할 만큼 커졌어요. 행성핵이 지구 질량의 약 10배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작은 파편만 주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거대한 기체 구름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점점 더 배고파지는 작은 블랙홀처럼요. 그 성장 과정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폭주 성장이라고 불러요.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어요. 안쪽의 암석 행성들이 수천만 년이 걸리는 동안 목성은 300만 년도 안 되어 형성을 마쳤어요. 그것은 목성이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 맏형으로서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을 위한 규칙을 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목성은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약간 움직인 게 아니라 태양 쪽을 향해 태양계 안쪽으로 돌진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대이동 혹은 그랜드텍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생명이 출현할 모든 기회를 거의 파괴할 뻔했어요.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만한 거대한 구슬이 놀이터 한가운데로 굴러 들어온다고 상상해봐요. 다른 모든 작은 구슬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그들의 궤도가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목성이 안쪽으로 돌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구가 형성되고 있던 태양계 내부 영역을 거의 완전히 파괴할 뻔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토성이 나타났어요. 토성도 태양계 외곽에서 형성된 거대 가스 행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중력은 목성을 멈추기에 충분히 강했어요. 두 거인이 중력의 춤으로 서로 얽혔어요. 토성의 매걸음이 목성을 조금씩 뒤로 당겼죠. 목성이 느려지고 멈추고, 그리고 바람이 바뀔 때 방향을 바꾸는 배처럼 다시 바깥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성이 지금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해를 끼칠 만큼 태양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보호적인 영향력을 이룰 만큼 너무 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랜드텍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부 태양계를 재형성했어요. 그 흔적 중 하나가 소행성대예요. 5번째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지만 목성이 그것을 영원히 막았죠. 두 번째 흔적, 바로 그 이동 과정이 수분이 풍부한 암석체들을 외부 영역에서 내부 태양계로 끌어들였어요. 그 수분이 풍부한 암석들이 어린 지구와 충돌했고 그것이 우리 행성의 물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르죠.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요. 다음번에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물이 목성이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바로 이때 과학이 진정으로 압도적이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거대 가스 행성이 태양계 외곽에서 형성되고
안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행성에 의해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당겨지고 그 과정에서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건조한 행성이 되었을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생명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화성이 그것에 대한 눈앞의 경고예요. 붉은 행성은 한때 물도 있었고 더 두꺼운 대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붙잡기엔 너무 작았어요. 지구는 많은 면에서 화성보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목성은 그 행운에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랜드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의 위치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주에서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은하에서 관찰하는 대부분의 행성계는 거대 가스 행성이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해요. 목성이 정확히 그 위치에, 그 거리에 있는 우리 태양계는 은하에서 소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존재가 극도로 운 좋고 희귀한 천문학적 사건들의 연쇄의 결과라는 의미예요. 잠깐 멈춰봐요. 그랜텍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이론은 아직 과학계에서 논쟁 중이거든요. 과학은 닫힌 답들의 집합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이에요. 그랜드텍이든 아니든 확실한 건 목성이 우리 태양계를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형성하는 힘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밤, 당신이 듣고 있는 동안 목성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조용히, 지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클 뿐이에요. 그리고 그 큼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예요. 때로는 최고의 보호가 자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태양계 형성의 역사와 목성의 대이동을 살펴봤어요. 이제 현재의 현실로 가봐요. 바로 지금 목성은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그것의 힘을 관찰하고 측정하나요? 목성은 현재 약 12년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목성에서의 1년이 개의 수명보다 더 길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거의 12년이 걸리지만 자기 축을 중심으로는 불과 10시간도 안 걸려 한 바퀴 돌아요. 목성에서 하루는 10시간도 안 걸려요. 지구는 24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게 태양계에서 가장 짧은 날이에요. 목성이 가장 큰 행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행성의 이상한 점들의 긴 목록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죠. 그 빠른 자전 속도가 상층 대기에서 시속 500km 이상에 달하는 수평 바람을 만들어요.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과 비교해봐요. 그건 약 300km 시속에 불과해요. 목성에서 그런 바람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평범한 날씨예요. 행성 전체가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기후의 기반이죠. 그리고 그 모든 광란 속에 태양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현상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적점이에요. 대적점은 17세기 망원경으로 처음 관찰된 이래 적어도 300년간 존재해온 폭풍이에요. 300년. 그 폭풍이 시작됐을 때 아이작 뉴턴은 아직 살아있었고 자신의 중력 법칙을 아직 쓰지 않았어요. 대적점은 지구보다 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리게 할 육지도 없고 에너지를 소비시킬 단단한 표면도 없어요. 오직 기체, 그리고 영원한 기체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목성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상하면서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서 있을 곳이 없고 착륙할 곳이 없고 어떠한 참조점도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거대 가스의 본질이 그것을 완벽한 보호자로 만들어요. 운석이 목성에 충돌할 때 지면에 구덩이를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삼켜지고 녹아버리고 그 거대한 기체 덩어리에 흡수돼요. 그리고 목성은 평온하게 자신의 여정을 계속해요. 그래서 1994년에 슈메이커 레비구 해성이 목성에 충돌했을 때 그 충돌이 수천 개의 핵폭탄보다 강력했음에도 목성은 작은 멍만 생기고 계속 나아갔어요. 슈메이커 레비구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건은 별도의 이야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 네 번째 챕터의 끝에서 간단한 것 하나를 상기시켜 드릴게요. 목성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 행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구의 역사를 형성한 행성,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준 행성, 우리를 보호해온 행성, 그리고 이 태양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행성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반짝이지 않는 밝은 점을 볼 때 그것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목성일 수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은 그 위대한 이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지식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이야기의 시작에 있어요. 가장 흥미롭고 가장 예상치 못한 부분은 아직 앞에 있어요. 우리는 인류가 지금껏 가진 목성의 보호 능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일어났죠. 1994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목성이 거대한 혜성을 삼켜버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1993년 3월, 두 명의 천문학자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여느 평범한 밤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캐롤린과 유진 슈메이커 그리고 데이비드 레비가 공간에서 움직이는 작은 천체들을 찾으며 밤하늘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촬영한 사진에서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의 밝은 점이 아니라 일렬로 늘어선 21개의 밝은 점들이었어요. 그것이 슈메이커 레비구 혜성이었어요. 발견되기 2년 전에 목성의 중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찢겨진 혜성이었죠. 목성은 처음에 그것을 완전히 잡지 못했어요. 대신 혜성을 21조각으로 찢고 그것들을 자신의 궤도에 가둬뒀죠. 2년 뒤 그 조각들이 하나씩 차례로 6일 연속으로 목성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각이 목성에 충돌했을 때 폭발이 지구보다 높은 화염구를 만들어내 구름층 위로 거대한 버섯 모양으로 솟아올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6일 동안 21번, 목성은 한 번에 수백만 개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타격을 하나씩 받았어요. 전 세계가 지켜봤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에서 대규모 충돌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허블 망원경, 지상 천문대, 목성으로 향하고 있던 갈릴레오 탐사선, 모두가 그곳을 향했어요. 갈릴레오는 독특한 시야를 가졌어요. 조각들이 충돌할 때 목성의 밤쪽에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직접 볼 수 있었죠. 먼지와 파편이 가라앉았을 때 목성의 대기에 남은 어두운 멍들이 지구보다 더 컸어요. 그 멍들은 거대한 바람에 쓸려 대기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전까지 몇 달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했어요. 그 혜성이 목성 대신 지구에 충돌했다면 관찰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슈메이커 레비 구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에요. 불과 2년 뒤인 1996년에 이름 없는 소행성 하나가 목성에 충돌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2년 충돌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 충돌들은 대부분 전 세계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작은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다가 발견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목성은 실제로 지구에 올 수 있었던 것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목성은 매년 약 2,000에서 8,000개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운석을 흡수해요. 매년 2,000에서 8,000개. 매일 목성은 5개에서 20개 이상의 위험한 운석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목성은 일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고요. 슈메이커 레비구의 순간이 중요한 것은 시각적 증거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행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1994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규모 운석 충돌이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994년 이후 우리는 이것이 진행 중인 현실임을 알게 됐어요. 태양계는 아직 활동적이고 아직 움직이고 있고 아직 위험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갈릴레오 임무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목성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요. 멀리서가 아니라 그것의 시스템 내부에서요. 갈릴레오는 목성 궤도를 돈 최초의 우주선으로 1995년 12월에 임무를 시작했어요.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갈릴레오는 작은 탐사선을 목성의 대기 속으로 직접 투하해 압력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측정을 했어요. 그 탐사선은 거대한 압력에 의해 짓눌리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대체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내왔죠. 그 후 8년 연속으로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돌며 4개의 큰 달을 모두 탐사하고 수십만 장의 사진과 데이터를 보내왔어요. 그 발견들 중에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갈릴레오는 4개의 큰 달 중 가장 작은 유로파가 얼음 아래에 액체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따뜻하게 유지되는 그 바다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에서 지구 이외에 어디서든 생명이 존재한다면 유로파가 1순위 후보예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요. 목성은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달의 바다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곳이 지금 이 순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로파만이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인 가니메데도 지하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큰 달 중 가장 멀리 있는 칼리스토도 구덩이로 가득 찬 표면 아래에 바다의 징후를 보여요. 그리고 목성에 가장 가까운 달인 이오는 완전히 달라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천체예요. 이오는 목성의 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압축되어 내부에 마찰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 표면이 항상 녹아 있어요. 이것이 목성의 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변환, 오직 자신의 인력만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우리는 각각의 달들을 이후 챕터에서 더 자세히 탐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중심 질문으로 돌아가 봐요. 이론에 대해, 시뮬레이션에 대해,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1994년 7월 이론이 현실이 됐어요. 1994년 7월 16일 슈메이커, 레비구 해성의 A 조각이 처음으로 목성에 충돌했어요. 첫 번째 폭발은 600만 개의 원자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600만 개의 원자폭탄. 그리고 그건 21개 조각 중에서 가장 작은 A 조각에 불과해요. G 조각, 가장 큰 것은 그 폭발의 600배에 해당하는 폭발을 일으켰고 지구보다 더 큰 대기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성은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회전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의 전부 동안 보지 못했던 거인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1994년 이후 과학계는 목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목성이 우리를 보호하는가가 아니라 목성 없이 지구의 복잡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예요. 그리고 컴퓨터 모델들이 내놓는 답은 정말로 우려스러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 모델은 목성 없이 지구가 복잡한 생명의 형성을 막을 만큼 대멸종 크기의 운석에 훨씬 더 많이 맞았을 것임을 보여줘요. 지구의 생명이 우리 같은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려면 과도한 교란 없이 수억 년의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했어요. 각각의 큰 충돌은 리셋 버튼이에요. 대부분의 생명을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목성은 그 리셋 버튼들의 빈도를 각 지질 시대를 거쳐 생명이 복잡성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줄였어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그 모든 복잡성과 함께 46억 년간 목성의 보호를 받은 간접적인 산물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밤 생각하고 듣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당신의 능력은 저 우주의 어둠 속을 떠다니는 거인 덕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슈메이커 레비구는 목성의 보호력에 대한 증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답을 갖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열어줬어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목성이 우리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향해 위험을 유도하는 것도 그만큼 많은가? 최근 연구는 더 복잡한 답을 보여줘요. 목성은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밀어내지만 일부, 특히 위험한 운석들을 지구를 향해 직접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목성 없이 우리 지구는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끌어요. 만약 목성이 이렇게 희귀한 보호자라면 우주의 다른 행성들도 비슷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케플러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수천 개의 행성계를 관찰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동시에 희망적이면서도 우려스러워요. 저기서 발견된 것, 많은 행성계에 거대 가스 행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위치에 있어요. 중심별에 너무 가깝거나 너무 치우친 궤도를 가지고 있죠. 이심률이 높은 궤도의 거대 가스 행성은 내부 행성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소행성들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밀어넣어요. 목성이 올바른 거리에서 거의 원형의 안정적인 궤도를 도는 우리 태양계는 은하에서 특별히 운 좋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큰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목성이 그렇게 희귀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주의 지적 생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요. 그 큰 질문에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 벽돌이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실제 메커니즘, 즉
궤도 공명을 이해해야 해요. 목성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가장 경이로운 과학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들어갈 내용이에요. 태양계의 내부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요. 하지만 이 챕터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데 잠깐 시간을 내봐요. 1994년 인류는 처음으로 눈으로 직접 목성이 일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목성 자신에 의해 21조각으로 찢긴 혜성이 그 후 6일 동안 한 조각씩 목성에 의해 삼켜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구는 안쪽에서 평화롭게 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필요 없이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가장 완벽한 보호는 보호받는 자가 결코 알 필요가 없는 보호예요. 목성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그것이 원해서가 아니고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크고 변함없이요. 그리고 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빛을 볼 때 안정적이고 반짝이지 않고 따뜻한 그 빛을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의 빛이에요. 수억 킬로미터 멀리서 조용히 멈추지 않고 빛나고 있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암석띠로 생각하는 광대한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이야기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왜 화성과 목성 사이에 행성이 없는 건가요? 18세기 티티우스 보대 법칙에 따르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2.8배 되는 거리에 행성이 있어야 했어요. 대신 수백만 개의 작은 파편들이 발견됐는데 그 총 질량은 달 질량의 불과 4%에 불과해요. 달의 4%. 우리는 파괴된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성으로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목성이에요. 그것의 중력이 그 지역을 계속 교란해서 파편들 간의 충돌 속도가 너무 높아 합쳐질 수 없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레고 조각처럼 천천히 서로 붙는 대신 그것들이 총알 속도로 충돌해서 더 작은 조각들로 깨져버려요. 결과적으로 수십억 년 동안 소행성대는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작은 조각들로 분쇄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지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전체 내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5번째 행성 대신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작은 파편들의 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소행성대가 무해한 건 아니에요. 때때로 목성은 소행성들을 띠 밖으로 밀어내 새롭고 더 위험한 궤도로 보내요. 그 소행성들이 나사와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있는 지구 근접 소행성이 돼요. 현재 3만 개 이상의 지구 근접 소행성이 확인됐으며 그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소행성대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구의 생명에 대한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외부 소행성대에 물을 함유한 소행성들이 목성에 의해 안쪽으로 밀려났을 때 어린 지구의 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됐어요. 오늘 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 한 잔이 목성이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궤도로 밀어넣은 소행성에 의해 이 행성으로 운반됐을 수 있어요. 이것이 과학이 발견한 가장 경이로운 연결 중 하나예요. 태양계 외곽의 거대 가스 행성과 당신의 몸속 물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과학 부분으로 가봐요. 바로 궤도 공명 메커니즘이에요. 궤도 공명은 우주에 있는 두 물체의 궤도 주기가 1대2 혹은 2대3처럼 단순한 정수 비율을 가질 때예요. 추상적인 수학처럼 들리지만 그 결과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두 물체가 공명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같은 공간의 지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목성의 중력이 그 물체를 같은 방향으로 밀거나 당겨요. 매번 정확한 순간에 그네를 미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밀기들이 축적되어 결국 물체를 원래 궤도에서 완전히 밀어내요. 이것이 목성이 소행성대의 커크우드 간격이라고 불리는 공백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태양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거의 비어있는 구역들이죠. 첫 번째 커크우드 간격은 목성과의 3대1 공명거리에 있어요. 즉, 거기 있는 물체는 목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3바퀴를 돌아요. 놀라운 것은 커크우드 간격이 우연이 아니라 순수한 수학이라는 거예요. 궤도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정확해요.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정확성으로 수학을 따르고 목성은 그 숫자 교향곡의 가장 뛰어난 지휘자 중 하나예요. 하지만 궤도 공명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아요. 바로 그 공명이 놀라운 방식으로 목성의 달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는 1대2대4 공명 상태에 있어요. 즉, 가니메데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유로파는 2바퀴, 이오는 4바퀴를 돌아요.
이것을 라플라스 공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수십억 년 동안 목성의 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왔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정말 경이롭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라플라스 공명이 이오가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이유예요. 그 공명이 이오의 궤도를 약간 이심적으로 유지해요. 즉, 이오가 목성에 더 가까워질 때 중력이 그것을 느리고 더 멀어질 때 느슨해져요. 그 지속적인 늘어나고 이완되는 과정이 마찰을 만들고 마찰은 열을 만들고 그 열이 이오의 핵을 안에서부터 녹여요. 이오는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어요. 그 표면은 쉬지 않는 화산 활동에 의해 수백만 년마다 완전히 바뀌어요. 이오에는 충돌 구덩이가 없어요. 모두 새 용암으로 빠르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지질학적 변화의 속도에 대한 직관적인 증거죠. 칼리스토는 반대쪽에 있어요. 공명에서 충분히 멀어서 가열되지 않고 화산도 없어요. 따라서 40억 년의 충돌 역사를 거의 모두 보존해요. 목성의 4개의 달은 거리와 공명이 같은 초기 재료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완벽한 천문학 수업이에요. 지구와 화성이 같은 재료로 형성됐지만 완전히 다른 두 행성이 된 것처럼 목성의 4달은 물리가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줘요. 그것이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 아주 큰 질문을 생각하게 해요. 지구는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건가요? 지구의 궤도는 수십억 년 동안 거의 원형으로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은하에서 관찰하는 대부분의 행성들보다 훨씬 덜 교란돼요. 그리고 그 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가 다시 한번 목성으로 이어져요. 전체 내부 태양계의 중력 조종자로서의 역할이요. 목성은 단지 위험한 공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부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중력곰이에요. 목성 없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지구의 궤도가 수억 년 안에 점차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지구의 기후가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에 따라 타오르는 더위와 얼어붙는 추위 사이에서 격렬하게 진동할 것임을 의미해요. 지구의 궤도 안정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목성이 중요한 구성 요소인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예요. 여기서 멈추고 이것을 느껴봐요. 지구는 태양까지 올바른 거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성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생명이 있을 수 있는 행성을 찾을 때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행성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목성이 있는지도 찾아요. 이것을 희귀 지구 가설이라고 해요. 복잡한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거주 가능 구역의 암석 행성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조건들의 집합이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목성이 그 조건들 중 하나예요. 없어서는 안 되고 대체할 수 없고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우리가 은하를 바라보며 왜 우주가 조용한지, 왜 다른 문명을 아직 찾지 못했는지 질문할 때 답의 일부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거주 가능한 행성을 만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행성을 지적 생명체가 진화할 만큼 충분히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목성이 46억 년 동안 자신의 일을 정확히 해왔기 때문이에요. 먼지와 가스 구름에서 오늘 밤 여기 누워 별들을 생각하는 당신까지의 여정은 그 침묵하는 거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돼요. 우리는 아직 가장 경이로운 부분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바꿀 부분이요. 하지만 거기 도달하기 전에 오늘 밤 당신이 배운 것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시험이 아니라 멈추고 진정으로 느끼는 순간으로서요. 목성이 먼저 형성됐어요.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동했어요. 소행성대를 만들었어요. 지구에 물을 가져왔어요. 지구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매일, 매년, 수십억 년 동안 결코 쉬지 않는 거대한 중력으로 보호해요. 목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이미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반짝이지 않는 점을 볼 때마다 당신은 그게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목성이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보호자, 태양계의 맏형,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준 존재, 우리 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당신 안에 가라앉도록 해요. 그곳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할 거예요. 숫자와 이론에서 잠깐 벗어나 저 어둠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물체로서 목성을 바라봐요.
목성은 실제 행성이에요. 실제 폭풍, 실제 구름, 실제 번개와 함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걸 듣는 동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동안 목성에는 지구보다 큰 폭풍들이 우주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목성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수백만 권의 교과서와 컴퓨터 배경화면에 그려진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대적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적점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표면의 얼룩이 아니고 구멍이 아니고 화산도 아니에요. 대적점은 고기압 폭풍이에요.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대기 영역으로 그것을 느리게 하거나 멈출 지면이나 마찰이 없어요. 지구를 생각해봐요. 여기서 폭풍이 형성될 때마다 바람이 바다와 땅과 마찰하여 결국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라져요. 목성에는 지면이 없어요. 폭풍의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치게 할 것이 없어요. 게다가 대적점은 마치 작은 기류를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처럼 주변의 작은 폭풍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자기 유지 폭풍이에요. 주변 환경과 완벽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기상 시스템이에요. 적어도 300년은 존재했어요.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됐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관찰할 만큼 좋은 망원경이 없었을 뿐이에요. 목성은 1610년에 처음 망원경으로 관찰됐어요. 그리고 불과 60년 후에 남반구에서 큰 붉은 점이 기록됐어요. 그 이후로 수백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그 폭풍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쉬지 않고 회전하면서요.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대적점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대적점이 수축하고 있어요. 19세기에는 너비가 4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지구 2개를 나란히 놓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오늘날 너비는 약 15,000킬로미터에 불과해요. 여전히 지구보다 크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혹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줄어들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대적점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지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스스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7년에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 바로 위 9,000km 미만의 고도에서 직접 비행하며 전례 없는 상세한 이미지를 보내왔어요. 그 이미지들은 대적점의 뿌리가 보이는 구름층 아래 적어도 300km 깊이까지 뻗어 있음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요. 대적점은 표면의 얕은 폭풍이 아니에요. 행성 내부로 깊이 뻗어 들어가는 거대한 대기 기둥이에요. 작은 배에 서서 열대 폭풍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봐요.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큰 폭풍은 너비가 약 3,000km예요. 대적점은 15,000km 너비예요. 지구 최대의 폭풍 5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적점의 바깥 가장자리 바람은 시속 400km 이상에 달해요. 지구에서 가장 강한 5등급 허리케인보다 거의 2배 강해요. 그리고 대적점의 핵 내부는 반대예요. 실제로 바람 속도가 매우 낮고 중심에서 공기가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이것이 대적점의 가장 이상한 것들 중 하나예요. 바깥 가장자리는 격렬한 폭풍이지만 내부 핵은 상대적으로 평온해요. 대적점의 붉은색 또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예요. 그것이 복잡한 화학 화합물에서 비롯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에요. 황해 화합물일 수 있고 태양의 자외선 아래 메탄과 암모니아의 반응 산물일 수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어요. 이것이 대적점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는 300년 동안 그것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할 장소가 절대 다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도요. 이제 목성의 격렬한 대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멀리 그것의 신비로운 달들로 날아가게 해봐요. 목성에는 확인된 달이 79개 있어요. 하지만 4개의 큰 것들은 진정한 세계들이에요. 각각 별도의 이야기를 받을 자격이 있죠. 이오와 그것에 미친 화산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유로파로 가봐요. 지구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일 수 있는 달이요. 유로파는 우리 달보다 약간 작아요. 하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얼음 아래 숨겨진 것이에요. 유로파의 두께 10에서 30km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약 100km 깊이의 액체물 바다가 있어요. 100km는 매우 깊어요. 비교하면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는 약 11km에 불과해요. 유로파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태양이 아니라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따뜻하게 유지돼요. 유로파에서 태양은 너무 멀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가 받는 것에 불과 4%예요. 조성열이 없다면 유로파는 완전히 얼어붙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성이 지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유로파의 잠재적인 바다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둡고 차갑고 태양빛 없는 바다에서 무엇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사와 ESA의 과학자들이 유로파 클리퍼와 JUICE 임무로 답하려는 질문이에요. 이미 이동 중이거나 곧 발사될 우주선들이죠.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에 발사됐고 2030년경 유로파 탐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유로파의 바다에서 생명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요. 그것은 생명이 지구에서 딱 한 번 일어난 행운의 사고가 아니라 우주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이 목성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주는 것이에요.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희망. 우리가 이 우주에서 혼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목성의 달 시스템을 계속 탐험해봐요. 다른 경이로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달이에요. 대부분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가벼워도 수성 행성보다 더 커요. 그리고 가니메데에는 태양계의 모든 달 중에서 완전히 독특한 것이 있어요. 자신만의 자기장이 있어요. 그 자기장이 가니메데 자체의 오로라를 만들어내요. 목성의 거대한 자기장 안에서 양극에 있는 밝은 빛의 띠들이에요. 허블이 2015년에 가니메데의 오로라를 관찰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오로라가 목성의 자기장 주기에 따라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고 아래에 전기를 전도하는 소금물 바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가니메데도 지하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깊이 800km에 달할 수 있고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액체물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목성 시스템의 두 달, 둘 다 액체물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목성의 시스템이 나머지 태양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목성은 지구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물 중심이에요.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액체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요. 목성이 보호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수평적으로 생각해요. 위험한 것들과 지구 사이에 서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 목성의 보호는 다차원적이에요. 지구의 궤도를 안정시키고 물을 가져오고 유로파의 잠재적 바다를 따뜻하게 유지해요. 그것은 태양 주위의 전체 우주 생태계의 3차원 수호자예요. 지구만이 아니라 태양계의 전체 거주 가능 지역이에요. 오늘 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챕터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더 크고 더 깊은 관점에 놓을 챕터들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서 생각해볼 작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목성이 지금 당장 태양계에서 사라진다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답은 즉시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계속 돌고 태양은 계속 빛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모든 것이 느리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소행성대가 안정성을 잃기 시작해요. 지구의 궤도가 변동하기 시작해요. 해성이 더 자주 오기 시작해요. 목성이 사라진 후 수억 년이 지나면 지구는 매우 다르고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될 거예요. 이제 데이터와 이미지로 목성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깝게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1973년에 파이오니어 10호가 목성을 지나친 최초의 우주선이 되어 처음으로 근접 촬영된 이미지를 보내왔어요. 그 이미지들은 현대 기준으로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목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꿨어요. 파이오니어 10호 이전에는 목성은 밤하늘에 빛나는 점이거나 지구 망원경으로 본 흐릿한 원판에 불과했어요. 파이오니어 10호 이후 그것은 뚜렷한 특징, 실제 날씨,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진정한 세계가 됐어요. 그리고 1979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와서 전 세계를 경이롭게 한 이미지들을 보내왔어요. 보이저는 목성의 고리를 발견했어요. 전에는 아무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보이저는 과학자들이 단 한 장의 사진을 분석하는데 수년을 보낼 만큼 상세한 폭풍 사진을 찍었어요. 보이저 1호는 2호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2호의 화산 활동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발견이었죠. 보이저 이전에는 아무도 작은 멀리 있는 달에서 강한 지질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이저는 태양계가 어떤 모델도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보이저 탐사선들은 목성에서의 임무를 완료한 후 계속 날아가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 이제 태양계 밖에 있어요. 보이저 1호는 현재 가장 멀리 있는 인공물체예요. 2012년에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현재 별들 사이의 공간에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가 담긴 황금 음반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성의 중력이 그것을 가속시켜준 덕분에 부분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죠. 이것이 경이로운 것이에요. 목성은 자신의 중력으로 우리가 사절들을 태양계 밖으로 발사하도록 도왔어요. 별들 사이에 인류의 메시지를 담아서요. 목성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별들의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외부 태양계로의 모든 임무가 목성의 중력 도움을 사용해요. 2015년에 명왕성에 도달한 뉴 호라이즌스도 가속을 위해 목성의 중력 도움을 사용했어요. 목성이 없다면 그 임무들은 불가능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수십 년이 더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목성은 단순한 수동적 보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인류의 우주적 꿈을 위한 발사대예요. 그리고 지금 준호 탐사선이 목성 주위를 돌며 이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준호는 목성의 극궤도에 진입해 이 행성의 자기장, 중력, 내부 구조를 측정하도록 설계됐어요. 준호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목성의 내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균일하지 않고 핵이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확산된 흐릿한 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기 역사에서 목성이 원래 핵을 파괴하고 전체에 분산시킬 만큼 충분히 큰 천체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목성이 초기에 극도로 큰 충돌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줘요. 충돌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행성이 자신은 과거 충돌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준호는 또한 목성에서 지구의 것보다 수천 배 강한 번개를 발견했고 그것들이 대기에서 예상치 못한 높이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목성의 번개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암모니아의 최상층이 아니라 대기 깊은 곳의 얼음 물 구름에서 발생해요. 준호가 목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 행성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여전히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데이터를 보내와요. 그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이에요. 1610년 갈릴레오부터 오늘날 준호까지 우리는 목성을 관찰해왔고 매 세대가 이전 세대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봐요. 우리는 목성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목성은 우리에게 바라볼 새로운 것들을 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챕터에 도달해요. 처음부터 언급했던 챕터, 목성 이야기의 진정한 역설이에요. 오늘 밤 이야기 내내 우리는 목성을 보호자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줘요. 돌아보면 파이오니어의 첫 번째 이미지에서 오늘날의 준호 데이터까지의 여정은 점점 더 깊어지는 이해의 여정이에요. 목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성과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오고 있어요. 갈릴레오가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밝은 점을 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물어왔어요. 저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변하고 계속 확장되고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해요. 이제 오늘 밤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로 가봐요. 앞서 암시했지만 아직 완전히 전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지구에서 생명의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목성이 동시에 그 조건을 여러 번 거의 파괴할 뻔했어요. 우리는 목성이 태양계 안쪽으로 이동해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뻔했던 그랜드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역설이 있어요. 더 심오하고 교과서에서 덜 언급되는 것이에요. 목성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생명이 형성되기 더 어렵게 만들었을 방식으로 내부 행성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재형성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그랜드텍이 없었다면 태양계 내부에 훨씬 더 크고 수분이 풍부한 암석 행성들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보여줘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목성이 없었다면 화성은 더 크고 더 수분이 풍부했을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목성은 화성이 성장해야 할 곳의 물질을 교란시켜 화성이 커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붉은 행성이 건조하고 죽어있는 것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목성이 그것의 기회를 빼앗아갔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목성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심오하고 단순화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영웅도 악당도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물리 법칙을 따르는 거대한 물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법칙들이 생명과 죽음, 보호와 파괴 모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목성의 전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우주는 우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목성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는 그것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심오한 우주 철학이에요. 의미는 의도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목성은 우리를 보호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것은 단지 중력을 따랐을 뿐이고 그 중력이 수십억 년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밤 여기 앉아있을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잠들 때 당신이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에요. 경이로움은 경이로움이 되기 위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목성의 역설에는 또 다른 층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적고 지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이에요. 우리는 목성이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질문을 뒤집어봐요. 그 충돌들이 없었다면 생명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답은 아마도 아닐 거예요. 일부 충돌, 특히 행성 초기 단계의 작은 충돌들은 실제로 생명에 필요해요. 그 충돌들은 생명의 첫 번째 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물, 유기화합물을 가져왔어요. 따라서 목성은 충분한 양의 충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것을 허용함으로써 우연히 생명이 출현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목성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주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물리가 작동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우주가 항상 하는 것을 하고 우연히 그 행동들이 당신의 존재에 유리하게 정렬된 결과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당신의 존재는 동시에 무한히 작고 무한히 경이롭게 됩니다. 작은 이유는 당신이 무의미할 만큼 광대한 우주에서 먼지 위에 먼지 입자이기 때문이에요. 경이롭기도 한 이유는 그 무의미할 만큼 광대한 우주에서 물리가 당신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맞게 줄을 섰고 당신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성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주가 우리를 신경 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신경 쓴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이제 목성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 챕터들로 들어가요. 모든 것을 연결하고 미래를 바라볼 곳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방금 탐험한 역설들이 당신 안에 조금 가라앉도록 해봐요. 목성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화성의 파괴자예요. 지구에 물을 가져왔고 지구가 더 많은 물을 가지는 것을 막았어요. 우리를 보호하면서도 일부 위험을 우리를 향해 밀어넣어요. 그것은 내부 태양계에 일어난 가장 좋은 것이자 가장 나쁜 것이에요. 당신의 존재를 위한 필요 조건이자 그 존재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과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현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어떤 단순한 이야기보다 더 복잡하고 풍요롭고 흥미로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성은 완벽한 보호자도 완벽한 파괴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복잡성, 역설,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진 진짜 우주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이후에 다음 챕터를 준비해봐요. 목성의 미래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볼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도달하기 전에 밤에 올려다볼 때 보이는 그 빛이 태양에서 목성으로 그리고 목성에서 당신의 눈으로 온 반사된 태양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 광자들은 수억 킬로미터의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을 가로질러 당신의 눈에 도달했어요. 목성에서 오는 빛은 그 시점의 두 행성 사이의 거리에 따라 약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지구까지 걸려요. 그래서 오늘 밤 목성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과거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반 시간 전에 목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빛은 아직도 당신의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밤하늘은 과거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가깝고 안정적인 점인 목성은 우리의 그 시간에 가장 가까운 창문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어요. 태양계의 여명기부터 유로파의 비밀까지 그랜드텍에서 대적점까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챕터에 도달해요. 과학적 데이터가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성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목성이 당신 안에 있는가요? 대답은 예, 매우 실질적인 물리적 의미에서요.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몸의 약 60%가 물이에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 물은 그랜드텍 과정에서 목성이 내부로 밀어낸 물을 함유한 소행성들에서 왔어요. 그것은 목성이 그것을 안으로 밀기 전에 당신의 몸의 60%가 눈 경계선 밖에 있는 소행성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한때 태양계의 반대편에 있었던 우주 파편들로 만들어졌어요. 이름 없는 거인의 중력에 의해 운반되어서요. 그리고 물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몸의 모든 탄소 원자, 모든 질소 원자, 모든 산소 원자, 모두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별들 안에서 합성됐어요. 당신은 별 물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로 재조직된 별 물질이에요.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리고 목성은 그 긴 사슬의 일부예요. 우주에서 당신까지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고리예요. 이제 이 이야기에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가봐요. 천문학자들이 외롭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태양계 밖의 행성들을 볼 때 우리는 수천 개의 행성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그 시스템들 중에서 우리는 불안한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 태양계 같은 구조를 갖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가스 거대 행성이 별에 훨씬 가깝거나 매우 이심률이 높은 궤도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의 가스 거대 행성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목성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 태양계가 우리가 은하에서 관찰한 가장 희귀한 구성 중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점이에요. 은하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들의 대부분이 올바른 위치에 목성이 없다면 우리가 혼자인지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광대한 우주에서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암시했던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펼쳐진 그 창백한 푸른 점은 무작위의 창백한 푸른 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인에 의해 보호받는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리고 목성이 거기 서 있어서 그 창백한 푸른 점이 철학, 음악, 과학, 그리고 오늘 밤 이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만들 충분한 시간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읽은 책, 사랑하는 사람, 그것들 모두가 목성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스며들도록 해봐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46억 년 전에 목성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위치에 형성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천문학이 가져다주는 사고방식이에요. 삶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한히 더 경이롭게 만드는 것이요. 이제 외계 행성에서 당신이 밤하늘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데려갈게요. 밤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별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행성들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별들 주위를 돌면서 그들 자신의 시간의 흐름으로, 그들 자신의 폭풍으로, 그들 자신의 달들로요. 그중 일부는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고 표면에 액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 멀리 있는 별 주위를 도는 어떤 행성에서 누군가가 누워서 그들의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도 자신의 하늘에서 밝고 안정적인 행성을 바라보며 묻고 있을지 몰라요. 저것은 무엇이고 왜 거기 있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 그 밝은 행성도 목성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바라보고 있든 없든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오늘 밤 일어나는 기적의 현실을 바꾸지 않아요. 기적은 당신이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서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누워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목성은 이 자기 인식의 지점이 왜 지금 이 순간 이 지구에 존재하는지의 이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오늘 밤 목성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단지 멀리 있는 행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것이든 바라볼 수 있는 이유의 일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 주는 선물이에요. 닫힌 답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질문들과 점점 더 깊어지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이 지구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목성을 더 잘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열린 눈으로 우주를 본 매우 작은 그룹의 일부로 만들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밤 잠들 때 당신이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목성은 당신이 더 이상 여기에 없을 때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기 46억 년 전에 거기 있었고, 당신이 간 후에도 수십억 년을 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이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없을 때도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른 것들, 다른 생물들, 다른 이야기들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회전하고, 여전히 보호하고, 그 원자들이 계속 살아갈 집의 안정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요. 그것은 실제 물리적 의미에서 목성이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닐 때도 당신의 남은 것들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주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요.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그리고 목성은 그 모든 형태 속에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우리는 오늘 밤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들로 들어가요.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곳이에요. 하지만 끝내기 전에 물어볼게요.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무엇을 찾을 건가요? 나는 당신이 그 안정적인 점을 찾길 바라요. 반짝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그냥 조용히 서 있는 점을요. 그것이 목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것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것과 당신 사이의 연결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볼 때마다 당신은 결코 그냥 빛의 점만을 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여기에 있었고, 우리 태양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할 때까지 여기에 있을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볼 거예요. 당신은 우리 바다에 물을 가져다주고, 내부 태양계를 형성하고, 소행성대를 만들고, 우리 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행성을 볼 거예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빛의 점 속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 줄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것이에요. 답들이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 수많이 바라봤던 평범한 빛의 점에서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잠들기 전 지식의 선물이에요. 우주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사랑하게, 더 이해하게, 그것에 더 속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눕힐 때 목성의 이미지를 당신의 꿈으로 가져가길 바라요. 저 어둠 속에서 지치지 않고 돌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의식 없이 사랑하며 보초를 서는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이미지예요. 오늘 밤 이야기의 끝에 가까워졌어요. 한 챕터가 더 남아있어요. 마지막 챕터.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할 곳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것과 잠깐 함께 있어봐요. 당신은 우주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순간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목성을 바라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그것을 신, 길조, 흉조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당신은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목성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실제로 아는 소수 중 한 명이에요. 신화도 점성술도 아닌 과학으로요.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당신은 매우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올려다보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빛의 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과 그것이 과학이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곧 끝나지만 목성과 지구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 유로파 클리퍼 팀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지금 이 순간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당신의 생애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이 있을까요? 만약 답이 그렇다면 목성은 단순히 지구에서 생명의 보호자가 아니라 태양계의 두 다른 곳에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과학에서만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요. 그리고 목성은 그 발견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원에서가 아니라 지난 46억 년 동안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의 끝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끝내기 전에 오늘 밤 가능하다면 창밖을 내다보거나 적어도 눈을 감고 밤하늘을 상상해 주셨으면 해요. 반짝이지 않는 빛의 점을 찾아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을요.
그것이 목성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찾았어요. 당신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당신의 우주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 가족에는 태양, 8개의 행성, 수백 개의 달, 특히 저기서 보초를 서는 거대한 맏형이 포함되어 오늘 밤 당신은 혼자 자지 않아요. 당신보다 먼저 거기에 있었고 당신이 간 후에도 거기 있을 거대한 행성의 보호 아래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목성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가라앉도록 두고 오늘 밤의 마지막 줄들을 준비해요. 마지막 줄들에 도달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밤하늘에 당신을 모르는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보호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배열했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껴요. 두 감정 모두 맞아요. 그리고 과학은 당신에게 어느 것을 느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 알려주고 스스로 의미를 찾도록 해줘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 목성은 그냥 빛의 점이었어요.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은 온전한 세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배움의 힘이에요. 경이로움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실제하게 만들어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과학에 대한 이해가 꽃의 아름다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으로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고 말했어요. 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하는 지식의 각층이 그 행성을 덜이 아닌 더 경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유로파 클리퍼가 향하고 있고 JUIC가 향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이름도 듣지 못한 미래의 탐사선들이 계획되고 있어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리는 단 한 해 이전의 모든 역사를 합친 것보다 유로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유로파 클리퍼가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는 날이 될 거예요. 과학만이 아니라 철학, 종교, 예술, 문학에서도 인간이 자신과 우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도요. 그리고 목성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두 생명의 장소 모두를 가능하게 만든 행성이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요. 언젠가 우리가 유로파의 바다에서 생명을 찾는다고 가정해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적절한 조건이 있을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적절한 조건에는 목성이 있는 것이 포함돼요. 그것은 이 광대한 은하에서 올바른 위치의 목성을 보호자로 둔 행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답을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 질문, 유로파에 우주선을 보내는 과학자들이 던지는 그 질문 자체가 인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예요. 인류는 단지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문하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것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파에 대한 질문, 우리 태양계에 다른 생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현재 인류가 던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의미 있게 만든 행성인 목성이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유로파를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목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것이에요. 가장 큰 영향은 항상 가장 큰 의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크기로 올바른 궤도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해요. 당신도 그래요. 때로는 그냥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장소에 당신이 가진 것으로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해요. 당신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단순한 존재 자체로도 충분해요. 그것이 오늘 밤 목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천문학의 교훈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거의 끝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당신을 이 순간으로 데려가게 해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목성이 충돌 빈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40억 년 동안 보존하도록 도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당신의 심장은 목성이 가져다준 물 덕분에, 목성이 유지해온 안정성 덕분에, 목성이 보호해온 시간 덕분에 뛰고 있어요. 당신의 생각은 목성이 그 충돌들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도운 덕분에 과도한 충돌로 너무 많이 중단되지 않은 수십억 년의 진화로 만들어진 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목성이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저 어둠 속에서 돌고 있는 동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당신이 잠에 빠진 후에도, 아침이 밝은 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은 쉬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우주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돌면서요. 그것이 목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보호자, 태양계의 맏형.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지나온 모든 것 이후에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소수 중 한 명이에요. 그 지식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우주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인류의 호기심에 작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다음번에 누군가와 밤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반짝이지 않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능한 가장 짧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것이 목성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묻는다면 당신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멀고 46억 년 동안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해야 할 전부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올려다보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 목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아요. 이 길고 경이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태양계의 여명기부터 오늘 밤까지 왔어요. 그리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느끼나요? 내 대답은 이거예요. 당신은 그것의 바로 중심에 있어요. 거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에서요. 당신은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우주적 힘들의 도달점이에요. 별 형성, 목성의 이동, 물의 분배, 궤도 안정화, 생물학적 진화요. 그것들 모두가 수십억 년을 흘러 마침내 이 지점에 도달했어요. 당신, 여기 누워서 자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는 가장 경이로운 것이에요. 우주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목성은 그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 생각과 함께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이 그 종착점에 도달하도록 해요. 목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지만 오늘 밤 우리의 부분은 끝나요. 목성은 오늘 밤 당신이 베개에 머리를 눕힌 후에도 계속 돌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사는 매일 목성은 당신의 상기 없이, 당신의 감사 없이,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우주에 대해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알 필요 없이 당신을 돌봐요. 이제 당신의 마음이 쉬도록 해봐요. 오늘 밤의 긴 여정이 완성됐어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웠어요. 당신은 목성이 왜 다른 모든 행성들보다 먼저 형성됐는지 알아요. 왜 안으로 이동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지 알아요. 왜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줬는지 알아요. 대적점이 300년 동안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유로파가 바다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목성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슈메이커 레비구 해성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목성이 영웅도 악당도 아니라 자신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우연히 생명의 조건을 만들어낸 물리적 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자신의 별물질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재조직된 별물질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들이 오늘 밤으로부터 당신이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 목성을 올려다볼 때마다 당신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목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이제 당신의 몸은 휴식이 필요하고 뇌는 방금 배운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는 동안 목성이 보초를 설 거예요. 눈을 감도록 해봐요. 숨이 느려지도록 해봐요. 중력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휴식으로 끌어당기도록 해봐요. 밖에서 목성은 초당 13km의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잠도 자지 않고 피로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면서요. 그 속도, 그 거리, 그 궤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주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장소에 두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작은 지구가 바로 그 거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해냈어요. 당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희귀한 물리적 조건들의 완벽한 정렬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의 존재가 경이로워지기에 충분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그 생각과 함께 오늘 밤 잠으로 들어가 봐요. 밖에서 당신의 보호자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이 당신이 되기 위해 수십억 년을 여행했고 그 여정은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가 봐요. 당신의 원자들이 태어난 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경이로워요. 그 별들은 자신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목성은 자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두 가지 모두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이제 당신의 마음이 모든 큰 질문들을, 모든 거대한 숫자들을,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거리들을 놓아주도록 해봐요. 딱 하나만 남겨요.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은 안전하고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목성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오늘 밤 잠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전부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지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밤 우리는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를 지나왔고 당신이 그것으로 더 풍요로워졌기를 바라요. 이 채널에서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우주의 작은 구석을 탐험해요.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특별히 광대한 구석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여기 누워있는 당신까지 밖에서 목성이 보초를 서는 가운데 왔어요. 그 이야기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인간은 작은 행성의 작은 생명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 생각과 함께 잘 자요. 당신이 잠에 빠져들면서 그것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해봐요. 당신은 잠자는 우주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은 다시 깨어있는 우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왔듯이 항상 그럴 것처럼 조용하고 지치지 않게. 잘 자요 친구. 당신의 잠은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와 저 바깥에서 돌고 있는 거대한 행성에 의해 보호받아요. 은하처럼 광대하고 유로파의 바다처럼 깊은 꿈을 꾸길 바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목성이 아직 지지 않았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줘요. 그것은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것이 잠들기 전 지식이에요. 매일 밤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것들을 잠들기 전에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친근하고 가까운 것들로 변환하는 곳이에요. 잘 자요. 잠들기 전 지식에 사랑하는 친구. 목성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항상 그래왔듯이 바깥의 어둠 속에서 그것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